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트캠프의 카프카 과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강사 알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현대 데이터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 함께 배워볼 건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카프카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링크드인,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카프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카프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자세한 이해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프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2010년대 초반 데이터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링크드인에서는 사용자가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면 즉시 관련한 알림을 보내야 했고, IoT 기기들은 끊임없이 로그 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주식 거래 시스템은 밀리초 단위로 새로운 거래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죠. 둘째, 시스템 아키텍처가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간 데이터 흐름의 복잡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수백 개의 독립적인 서비스들이 서로 통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요구가 폭증했습니다.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은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것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2011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카프카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개발자로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대용량 트래픽을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카프카가 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핵심 개념인 이벤트 스트리밍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슬라이드에 인용된 문구처럼 이벤트 스트리밍은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존재하도록 데이터의 지속적인 흐름과 해석을 보장합니다. 이 문장이 이벤트 스트리밍의 본질을 잘 담고 있어요. 이벤트 스트리밍은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이벤트 소스에서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는 순간, IoT 센서가 측정 값을 보내는 순간, 또는 결제가 발생하는 순간 등 모든 데이터 생성 시점에서 이벤트를 포착하는 거죠. 둘째, 이벤트 스트림을 지속적으로 저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 있게 디스크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실시간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벤트 스트리밍을 조작, 처리, 반응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분석하거나 혹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죠. 넷째, 이벤트 스트림을 다양한 목적지 기술로 라우팅하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분석 플랫폼, 대시보드 등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런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스트리밍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금융 분야에서는 실시간 결제 그리고 금융 거래 처리에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사기 탐지 시스템이 즉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고 있죠. 물류 산업에서는 차량 및 운송 추적에 사용됩니다. 배송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송 예상 시간을 계산하거나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어요. IoT 환경에서는 센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에 활용됩니다. 공장의 기계 장비나 풍력 발전소의 터빈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고객 경험 측면에서는 실시간 고객 인터랙션에 반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특정 제품을 검색하고 나면 바로 관련 추천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여행 앱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주변 명소를 즉시 추천하는 등의 그런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 모니터링 및 응급 상황 대응에 활용됩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데이터 플랫폼으로서는 회사 내 데이터 통합 그리고 배포에 활용돼서 다양한 소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활용됩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사용 사례에서 이벤트 스트리밍 기술, 특히 카프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이 기술에 대한 이해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치 카프카가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아파치 카프카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기반의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이 정의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모델이란 메시지를 생산하는 측, 퍼블리셔 혹은 프로듀서와 소비하는 쪽, 서브스크라이버 혹은 컨슈머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 느슨하게 결합되는 이런 아키텍처를 말해요. 덕분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의 존재를 몰라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이라는 말은 카프카가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실행될 수 있어서 단일 장애점 없이 고가용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카프카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은 스트림 지속적 저장과 스트림 처리입니다. 스트림의 지속적 저장이란 데이터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에 내구성 있게 저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특성 덕분에 데이터 유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처리란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 집계, 조인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카프카 스트림즈나 KSQL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복잡한 스트리밍 처리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확장성, 안정성, 보안성을 제공하는데요. 수평적으로 확장하기가 쉽고 데이터 복제를 통한 안정성을 보장하며 보안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카프카는 다양한 환경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 AWS, GCP,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 도커 컨테이너, 가상 머신 등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운영 유연성 덕분에 기업의 인프라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프카의 정의와 핵심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는 카프카의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넘기시면 손해입니다.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이 가능한 메타커드 온라인 전액 환급 부트캠프 일부 영상입니다. 이 과정의 멘토진은 삼성전자, 네이버, 대기업 금융권 등 국내 탑 현직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VOD, 대기업 현직자와 온라인 라이브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혼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미션 충족 시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환급 후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직, 취업, 직무 전환에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소수정예 모집이라 매번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늦으면 다음 기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카프카의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은 카프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카프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용어들은 카프카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이벤트는 실제로 카프카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단위를 말하며 서버는 카프카가 실행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카프카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키퍼는 카프카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토픽, 파티션, 오프셋, 세그먼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논리적 그리고 물리적 단위들이에요.
메시지와 레코드는 카프카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개별 단위를 지칭합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벤트란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식별되거나 기록된 모든 종류의 동작, 사건 또는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발생했다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버튼을 클릭했다거나 IoT 센서가 온도를 측정했다거나 하는 모든 것이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카프카에서 이벤트 그리고 또는 메시지는 키밸류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조각입니다. 여기서 키는 메시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키를 가진 메시지는 항상 같은 파티션에 저장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하고요. 값, 밸류는 실제 메시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SON, Avro, 프로토버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렬화될 수 있어요. 타임스탬프는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벤트의 시간적 순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벤트는 카프카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서 이 이벤트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저장되고 처리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카프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치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여러 메시지를 묶어서 한 번에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이 배치 처리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 크기를 키우면, 즉 한 번에 더 많은 메시지를 묶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으로는 네트워크 전송 오버헤드를 줄여서 시간당 처리되는 메시지 수가 증가합니다. 100개의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한 번에 묶어서 보내면 네트워크 요청 횟수가 줄어들어서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각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요. 배치가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성과 그리고 처리량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게 배치 설정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높은 처리량이 중요하다면 배치 크기를 크게,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이 중요하다면 배치 크기를 작게 설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스키마는 메시지의 구조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 이 메시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해 라고 알려주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카프카에서는 메시지가 JSON, XML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렬화될 수 있는데 이때 스키마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스키마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데이터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계약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신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버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카프카 생태계에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스키마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일관된 데이터 구조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키마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데이터 품질과 호환성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 또는 브로커는 카프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서버나 노드를 말합니다. 실제로 카프카가 동작하는 물리적인 또는 가상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브로커의 주요 역할은 프로듀서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서 저장하고 컨슈머의 요청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카프카 브로커는 메시지를 토픽이라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발행합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는 좀 더 곧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카프카 클러스터는 여러 브로커의 집합을 말합니다.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보통 여러 대의 브로커를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한 대의 브로커가 뭐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브로커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요. 이렇게 여러 브로커가 협력하며 작동하는 분산 시스템 구조가 카프카의 핵심 강점 중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카프카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듀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카프카로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컨슈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가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카프카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바, 파이썬, 고 등등 여러 언어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바 클라이언트가 가장 먼저 개발되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파이썬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고 그리고 카프카와의 통합도 잘 지원됩니다. 실무에서는 여러분의 시스템 환경과 그리고 팀의 기술 스택에 맞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프로듀서와 컨슈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발행, 퍼블리시하는, 즉 카프카로 메시지를 보내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가 사용자 활동 로그를 카프카로 보내거나 IoT 장치가 센서 데이터를 카프카로 전송하거나 이들은 모두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특정 토픽으로 보내고 선택적으로 파티션 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키는 같은 키를 가진 메시지가 항상 같은 파티션으로 가도록 보장해줍니다. 컨슈머는 이벤트를 구독,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처리하는, 즉 카프카에서 메시지를 읽어가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분석을 위해서 메시지를 가져가거나 알림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슈머는 하나 이상의 토픽을 구독할 수 있으며 컨슈머 그룹을 형성해서 병렬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처리량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프로듀서는 누가 데이터를 소비했는지 알 필요가 없고 컨슈머도 누가 데이터를 생산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리, 즉 디커플링이 카프카의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후에 다음 강의들에서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직접 개발하면서 이 각각을 훨씬 더 심도 있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줍키퍼. 줍키퍼는 카프카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브로커의 헬스체크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카프카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 토픽 구성, 접근 제어, 목록 등등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전통적으로 카프카는 줍키퍼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에서는 줍키퍼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크래프트 모드가 도입되었어요. 카프카의 자체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아직은 프로덕션에서는 줍키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또는 레코드는 프로듀서가 브로커로 그리고 브로커가 컨슈머로 전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 값, 타임스탬프 등으로 구성되며 이벤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코드라는 용어는 주로 카프카의 내부 구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메시지는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강의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을 가리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레코드들이 모여서 카프카의 데이터 흐름을 형성하게 돼요. 이제 카프카의 데이터 구조의 핵심인 토픽, 파티션,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토픽은 메시지 피드들이 구분되는 논리적 단위입니다. 이메일의 이메일 주소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특정 어떤 수신자에게 보내듯이 카프카에서는 메시지를 특정 토픽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유저 사인업, 페이먼트 트랜잭션, 웹사이트 클릭과 같이 이벤트의
유형에 따라서 토픽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관련된 메시지들을 약간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은 토픽을 분할한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병렬 처리,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토픽을 여러 파티션으로 나누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토픽이 여러 파티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파티션의 중요한 특징은 순서 보장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파티션 내에서는 메시지의 순서가 보장되지만 파티션 간에는 순서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또한 파티션은 카프카의 병렬 처리 단위이기도 합니다. 파티션 수만큼 동시에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리량을 높이려면 파티션 수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파티션 수가 너무 많아진다면 관리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파티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그먼트는 파티션 내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물리적 단위입니다. 브로커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되는 실제 파일인데요. 세그먼트 단위로 로그 롤링,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 관리와 보존 정책 이런 것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카프카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높은 처리량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카프카의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이 지금 시각화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유형,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데이터를 카프카로 보내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레코드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웹 앱, 모바일 앱, IoT 장치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겠죠. 중앙에는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을 이 클러스터는 다양한 토픽들을 호스팅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각 토픽은 여러 파티션으로 나뉩니다. 오른쪽에는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실시간 대시보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시스템 등이 컨슈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분리입니다. 프로듀서는 레코드를 카프카에 전송하기만 하면 되고 누가 그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컨슈머도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상관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입니다. 프로듀서 그리고 브로커, 컨슈머 각각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량이 늘어난다면 프로듀서를 더 추가하고 아니면 저장 용량이나 처리량이 더 필요하다면 브로커를 더 추가하고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이 좀 더 높아지면 컨슈머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연한 구조가 카프카를 대규모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토픽 그리고 파티션, 세그먼트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했던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토픽은 여러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각 파티션은 또 다시 여러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이 각 세그먼트는 각 실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는 개별 파일이죠. 중요한 점은 이 메시지들이 오프셋이라는 시퀀스 번호로 식별된다는 점이라서 메시지가 추가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고 이 컨슈머는 이 오프셋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픽이 여러 파티션 그리고 하나의 파티션 2가 세그먼트 0, 1, 2로 구성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논리적인 구조가 이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파티션 관련해서 말씀드릴 점은 파티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한 번 파티션에 기록된 메시지는 변경되지가 않고요. 새로운 메시지는 항상 파티션의 끝에 추가됩니다. 이런 append only 같은 특성이 카프카의 높은 성능의 비결 중 하나이겠죠.
실무에서 토픽과 파티션 설계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토픽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고, 파티션 수는 처리량과 병렬성을 고려해서 정의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티션에 저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카프카 시스템의 성능과 확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카프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레플리케이션, 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파티션을 여러 브로커에 복제할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의 파티션이 여러 브로커에 걸쳐서 복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복제 계수, 레플리케이션 팩터인데요. 이 값은 해당 파티션의 복사본이 몇 개 존재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복제 개수가 3이면 하나의 파티션이 총 3개의 브로커에 저장된다는 뜻인데요. 원본 1개와 복제본 2개이죠. 복제 개수는 토픽 생성 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보통 1이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서 적어도 3 이상을 권장합니다. 복제를 통해 얻는 주요 이점은 fault tolerance, 장애 허용인데요. 한 브로커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브로커에 복제본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죠. 하지만 복제 개수를 높이면 그만큼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이 복제 메커니즘은 카프카가 기업 환경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복제된 파티션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카프카는 리더와 팔로워 모델을 통해서 이를 관리합니다. 각 파티션은 하나의 리더와 하나 이상의 팔로워로 구성됩니다. 리더는 해당 파티션에 대한 모든 읽기 그리고 쓰기 작업을 처리합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면 리더가 이를 받고 컨슈머가 메시지를 요청하면 리더가 이를 제공합니다. 팔로워는 리더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팔로워들은 지속적으로 리더로부터 데이터를 복사해서 자신의 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인싱크 레플리카스, ISR이라는 건데요. 이는 리더와 동기화된 팔로워, 그러니까 복제본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리더와 충분히 가까운 시간 내에 데이터를 복제한 팔로워만이 ISR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리더와 팔로워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복구입니다. 리더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ISR에 속한 팔로워 중 하나가 새로운 리더로 승격되어서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 팔로워 모델 덕분에 카프카는 높은 가용성 그리고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브로커가 실패하더라도 걱정 없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